앞에서 제가 고통의 보편성을 얘기했고 고통의 보편성 이해하는 게 수용의 첫걸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고통은 피할 수가 없고 그걸 이해하는 게 수용의 첫걸음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고 너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칼 세이건이 얘기한 그 청백한 푸른 점, 그 뒤쪽에 이 문장이 나와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이다.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팔멸시킨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해줄 도움이 외부에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뒷문장, 우리가 스스로를 팔멸시킨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해줄 도움이 외부에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문장을 우리 심리, 정신건강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서 칼 세이건이 얘기한 인류의 그 많은 아름다운 흥망성쇠들을 만들었던 그 무한한 의식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해도 우리를 구원해줄 도움이 외부에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화의 책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문제 있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좁은 시야에서 봤을 때는 내가 부족해서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애초에 인간이란 그렇게 진화해 왔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고 반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상 우리는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그 어떤 개개인의 잘못도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공작새의 꼬리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어떤 도덕적인 책임이 없는 것처럼, 기린의 목이 긴 데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는 것처럼,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해서, 조울증,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이거를 되게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그토록 괴로울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 반응을 스스로를 비난이나 수치심 없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런 얘기를 하면 다들 약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합리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문제 있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이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진화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것도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다스릴 책임은 나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삶은 내가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내가 선택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내 삶이 다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잘못은 아닙니다. 번개가 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번개가 칠 줄 내가 안 것도 아니고 하필 나한테 친 걸 어떡하겠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번개를 맞고 무너진 삶을 수리할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질 않아요. 삶은 내가 스스로 이끌어가는 거지, 삶이 어떤 사주 위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신이 우리의 삶을 설계해 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전 근대에서 근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얻게 된 가장 큰 깨달음은, 모든 개개인이 삶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권리가 있고 동시에 자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발견보다 인류를 진일보시켰던 핵심적인 계몽 중에 하나입니다. 삶은 내가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 책임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제가 심리치료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해봤어요. 책임은 너한테 있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렇게 얘기 많이 해봤는데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늘 덧붙이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변화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걸 인정해야 돼요. 변화라는 과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쉽게 안 바뀌고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 빠지고,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끊임없는 악순환 문제를 돌거든요. 악순환을 돌아요. 그 악순환을 빠져나오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한테 관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린 항상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라이브에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것조차 사실은 내면의 괴로움에 대한 처절한 투쟁의 결과거든요. 이 세상에 무기력하고 싶어서 무기력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 행동에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타당화라고,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내 반응이 여러 환경적 맥락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타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디스턴싱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적어도 수천 명을 봤을 거예요. 수천 케이스를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수많은 우울이나 불안 문제 중에서 타당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그 사람들이 침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에 매달리고 그리고 사랑에 뭐 힘들어하고 했던 이유도 다 있어요. 스스로한테 직접 자신한테 그런 공감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변화를 대할 때는요. 뭐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상상해봐도 괜찮죠. 아, 듣고 보니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 당연해 보인다. 이상할 게 없다. 이건 병도 아니다. 뭐가 잘못돼야 병이지.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상상해봐도 좋습니다. 물론 우울증이 병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이 왜 나만 이러고 있나 이러면서 자책하기도 하거든요.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이런 얘기 했는데 삶의 중요한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괴로워요. 고통은 보편적이고 그냥 너도 괴롭고 쟤도 괴롭구나가 아니고 제가 오늘 라이브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다 괴롭습니다.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로워요. 우리는 웃는 얼굴로 여기서 저도 웃는 얼굴로 살아가고 여러분을 대하고 하지만 모두 저마다 아픔이 있고 지금 이 순간 저도 여러분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잊고 싶은 기억도 있고 참을 수 없는 모멸감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의심이나 후회, 자책감도 있고요. 많은 통계들이 이런 걸 증명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한번 했는데 세상 사람들 중 3분의 1은 한 번쯤 이상 임상적인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를 앓게 돼요. 임상적인 수준이란 말은 정신과 가서 진단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진단되진 않지만 삶이 흔들릴 만한 심각한 심리적인 괴로움을 겪는 사람도 50%가 넘습니다. 삶이 흔들릴 정도로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내면의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다고 얘기했죠. 제가 옆에서 고상하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디스턴싱을 만든 저조차 여기서 되게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하는 저조차 삶이 흔들릴 만큼 힘든 순간도 있고 답답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도 정말 많습니다. 무기력한 시기를 보낼 때도 있고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다니는 수많은 치료자들, 의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어떤 영성가들 중에서 자기는 큰 깨달음을 얻었고 괴롭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석가모니도 삶은 고통이고 우리가 고통이란 걸 피할 수 없고 자기도 늘 괴롭고 번뇌에 시달린다고 얘기했어요. 부처도 그런데 누가 나와가지고 막 이런 걸 하면 온 세상이 평온해질 거고 궁극적인 행복을 찾을 것이다. 다 정치적인 포퓰리즘이거나 사기꾼들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저도 힘들고 의사들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재밌는 예시가 하나 있죠. SNS를 하는 사람이 90% 이상이래요. 90% 이상이지만 그 중에서 한 번이라도 글을 써본 사람은 최대는 5%, 적게는 1%도 되지 않는데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SNS는 실제 삶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온갖 행복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듣기 반가운 소리는 아닌데 삶이란 건 고단한 거고 안타깝지만 삶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런 순간,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 이러고 있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란 건 매우 힘들다는 걸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는 걸 이해하고 변화란 건 힘들다는 걸 이해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역설적인데 근데 삶과 자신에 대해서 고통이란 걸 인정하고 공감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되게 회의적인 자세잖아요. 고통은 피할 수 없어.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근데 그런 태도를 유지할 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서 공감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그때 비로소 삶에는 어떤 행복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대가가 된 인지치료 하시는 아론백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얘기한 거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그 책임감과 관련해서 첫 번째 중요한 얘기는 변화라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완전 반대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변화는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선생님이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항불안제가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변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따돌림, 지독한 가난, 나를 괴롭혔던 온갖 기억들이 있겠죠. 물론 이런 일들이, 어린 시절의 일들이 여러분이 지금 왜 그렇게 느끼고 행동하는지는 잘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내 머릿속에 각인돼서 이게 지금 이렇게 발현되는구나. 잘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어떤 이유들이 왜 지금 여러분이 이 악순환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지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당신에게 탓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한테 탓이야, 네 탓이야.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 자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삶이란 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악순환을 돌 수밖에 없어요. 악순환을 돌 수밖에 없는데 정말 야속한 얘기인데 야속하죠. 문제의 원인은 환경일 수 있어요. 근데 변화의 원인은 환경일 수 없습니다. 변화의 원인은 늘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어야 돼요. 삶의 책임은 나 자신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책임은 언제나 나한테 있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그 측면에서 그 역설적인
역설적이죠. 양쪽에 양극단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합을 이루는 정과 반이 합을 이루는 건데 공감적 자기 직면이라고 합니다. 고통은 보편적이고 고통은 진화론적으로 보더라도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보편적이고 피할 수 없고 나도 언젠가 살면서 한 번쯤은 그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바꿔나갈 책임은 온전히 나한테 있다는 것을 공감적 자기 직면이라고 합니다. 책임감 이런 얘기를 하면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결국은 내가 뭘 해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신뇌, 새로운 뇌, 생각하고 추론하고 반추할 수 있는 뇌를 가졌기 때문에 괴롭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뇌를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인지치료, 마음챙김 이런 것들이 요즘 그 원리에 대해서 한 곳으로 바라보고서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은 못하지만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 셀프라고 하는 것들을 한 단계 거리 두고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반추 동물들만 가진 축복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진정으로 나 자신이 아니란 걸 인지하는 것. 나라는 느낌은 되게 크나큰 착각이고 우리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감정, 감각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기꺼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 자각할 수 있음의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면서 동시에 반추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로는 디스턴싱이라고 얘기를 했고 앞에서는 학술적으로는 디센터링, 탈중심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 비슷해요. 인지행동 치료도 마음챙김도 약 하나를 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알려진 방법들은 우리가 그토록 고차원적인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뇌를 가지고 내면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턴싱은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 시대의 천재들이 만든 거예요. 시대의 천재들이 만든 걸 제가 잘 정리한 건데 그 사람들이 만든 핵심적인 도구들이 있으니까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아도 괜찮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디스턴싱 녹이려고 계속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고 그 대가들이 만들어낸 핵심적인 원리, 나 알아차림의 핵심적인 원리, 디스턴싱의 핵심적인 원리,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적인 원리, 마음챙김의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요거예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행복이나 고통은 정신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강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건 정신적인 사건인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얼룩말들이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은 걔네들은 그게 정말 힘들어서 이런 어떤 두려움을 여러 번 겪을 바에는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판단할 만큼 괴로울까? 아닌 거예요. 그 감정은 걔들한테는 그냥 일종의 그냥 반응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괴롭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분노, 우울, 불안 이런 게 왜 그렇게 괴롭냐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의식적으로 거기에 일종의 가치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측면에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행복이나 고통은 정신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건 정신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좋고 나쁜 일은 좋고 나쁜 일 둘 다 우리 의식 속에서 경험되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제공하는데 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다양한 사건, 예를 들면 생각, 감정, 감각, 충동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 효과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거는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 효과적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란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은 외부 사건에서 발생하죠. 하지만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자라나도록 할지는 온전히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울과 불안이 마음속에 잠깐 떠올랐다 지나가도록 할지 아니면 그게 수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도록 할지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어떤 괴로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에 휩쓸려서 일평생을 괴로움 속에 보낼지 아니면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들을 기꺼이 경험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을 바꾸기로 할지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은 시련을 마주하면 괴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로 선택하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감정, 감각을 나와 동일시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을 흔들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란 거를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해본 적 없을 텐데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해보면 뭔지도 모르겠고 이리저리 다 온갖 생각과 감정, 행동들, 충동들이 다 섞여 있고 그게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위치를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속에 떠오른 저 모든 것들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 밖에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밖에서 이 밖에 있고 마음, 심지어 나는 내 마음도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내 의식에 떠오르는 것들은 감정, 생각, 감각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 있고 하지만 나는 생각도 아니고 나는 감정도 아니고 나는 행동도 아니고 나는 감각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나는 마음도 아니에요. 나 위치가 저 밖에 있다는 걸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행복이나 고통을 정신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 하나씩 알아차리고 관찰자의 시점에 머무르면서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 저런 감각이 느껴지네. 그리고 어떤 요소에 내가 주의를 기울일지 하나씩 연습해보는 거예요. 생각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감정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감각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어떤 충동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감정, 감각,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장난 삼아서 여러분들을 팝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생각은 팝콘처럼 막 정신없이 튀어오를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내 주의를 어디로 기울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 주의를 어디로 기울일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주의를 기울이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내 가치, 몰랐던 가치, 하지만 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삶의 악순환을 삶의 선순환으로 바꾸는 과정. 이 과정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수많은 천재들이 발견해낸 마음을 다스리는 혁신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인지행동 치료, 디센터링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비슷한 얘기들이고 디스턴싱조차 배우고 이해하고 연습하는 멘탈 케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디스턴싱조차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